안녕하세요. AWS 월간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민성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AWS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베이스인 SQL 서버를 구성하고 운영하고자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고려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강연을 들으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한 내용은 본인에게만 표시가 되며 만약 좋은 질문을 해주시면 때에 따라서 저희가 답변을 공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게 될 거고요. 개인적으로 답변이 제공이 되는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먼저 금일 세션은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에 대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AWS 상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를 운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때에 따라서는 현재 배포를 계획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AWS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의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들이 이제 배포되는 패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와 함께 데이터베이스인 SQL 서버에 좀 더 집중하여 가용성 및 성능 그리고 관리에 대한 고려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관리형 서비스라고 해서요.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손쉽게 운영하실 수 있게 해주는 RDS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DS가 제공하는 서비스 범주 내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도 들어와 있는데 어느 때 이러한 RDS SQL 서버를 이용하는 게 좋고 어느 때 설치형으로 여러분들이 구성해서 쓰시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AWS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용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온프라미스에서 가지고 있던 다양한 지식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WS에서는 분명히 다른 무엇인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부분, 그 다른 무엇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더불어서 AWS에서 제공한 다양한 서비스의 폭과 넓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의 가용성에 대한 핵심이라고 하면 바로 가용 영역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용 영역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저는 리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AWS는 전 세계 16개 지역의 리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또는 워크로드를 AWS에 배포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리전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리전을 선택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엔드 유저와 가장 가까운 지점을 바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또는 워크로드가 배포될 리전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리전을 한번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니 바로 리전 안에는 가용 영역이라는 게 보이네요.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요, 한 3개 정도의 가용 영역이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하나의 리전은 2개 이상의 가용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용 영역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바로 그림과 같이 3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보이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AWS의 가용 영역은 1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로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을 하나의 리전 안에 있는 다수의 가용 영역을 이용해서 배포하게 된다면 당연히 데이터 센터가 장애가 나더라도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은 장애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AWS에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배포하실 때는 항상 다수의 가용 영역을 이용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AWS의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AWS는 이미 90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머신, 다시 말해서 AWS의 EC2라고 하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그 위에 소스 코드를 올려서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배포하는 것도 분명히
AWS를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플랫폼 서비스로서 제공이 되는 어널리틱스나 모바일, 디플로이먼트,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좀 더 빠르게 서비스를 배포하고 더불어서 운영에 대한 부하 자체도 굉장히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기술 지원을 비롯하여 컨설팅 서비스나 저와 같은 솔루션스 아키텍트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워크로드를 좀 더 개선하고 가용성을 향상시키고 성능을 보다 좋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해 보시고 더불어서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의 워크로드가 어떠한 패턴으로 배포되는지 이 전형적인 패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물론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 네트워크인 온프레미스와 연계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사내 시스템 사용자들을 위한 그러한 서비스로 보이죠. 물론 사내 시스템이냐 사회 시스템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B2C용 대국민용 서비스라고 하게 된다면 웹 서버 부분이 퍼블릭 서브넷에 위치하겠죠. 이 정도만 다르지 크게 아키텍처가 변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바로 가용 영역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느냐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웹 서버, 어플리케이션 서버, DB 서버, 심지어는 도메인 컨트롤러까지 가용 영역을 2개를 활용하여 배포가 되어 있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 가용성과 확장성을 확보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가장 먼저 웹 서버, 와스 서버입니다. 온프레미스에서 웹 서버나 와스 서버의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로드 밸런서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L4 스위치라고 부르고 있죠. 이러한 로드 밸런서를 이용해서 가용성을 확보했는데 AWS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ELB라고 하는 로드 밸런서를 이용하여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에 대한 가용성을 확보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가용 영역을 액티브로 활용을 하여 가용성을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유유 자원을 줄여서 비용 자체도 굉장히 절감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부하가 발생을 한다. 사용자 리퀘스트가 굉장히 많아졌다 라고 했을 때는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웹 서버나 와스 서버를 워크로드에 맞게끔 증가하거나 줄여주는 설정까지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도메인 컨트롤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내 시스템이 아닌 이상이야 도메인 컨트롤러는 워크로드에 따라서 확장성이 필요한 경우는 그다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가용성은 같이 한번 살펴봐 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가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찌 보면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쉐어드 스토리지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다행스럽게도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 디렉토리의 도메인 컨트롤러는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들은 도메인 컨트롤러를 다수의 가용 영역에 분산 배치하는 것만으로 이런 데이터 센터 수준의, 다시 말하면 가용 영역 수준 이상의 가용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베이스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부분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중화를 하는 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온프레미스를 생각해 보시죠. 보통 온프레미스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중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구현을 하셨죠? 결국에는 쉐어드 스토리지, 다시 말하면 센 스토리지나 나스 스토리지를 따로 구성을 하시고 그 스토리지를 공유 스토리지로 구현한 다음에 클러스터링 솔루션을 올리고 그 위에 데이터베이스를 클러스터링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구성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중화를 구현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가용 영역 2개를 충분히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이중화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유 스토리지를 구현하는 게 쉽지가 않죠. 더불어서 공유 스토리지가 구현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의 가용 영역에 갇히기 때문에 이 가용성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솔루션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스토리지까지 동일하게 복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존에 온프라미스에서는 그러한 스토리지 복제 솔루션을 이미 써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토리지로 유명한 EMC 같은 경우에는 SRDF 같은 게 그러한 솔루션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MS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는 어떨까요? 다행스럽게도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는 하드웨어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도 데이터를 동기화 복제할 수 있는 이 솔루션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가 분리가 되어 있는 구성일지라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는 이중화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 별도의 서드파트 솔루션이 없이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의 Always On을 이용하여 여러분들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중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비하여 AWS가 제공하는 가용성의 가치인 가용 영역을 가로지르는 그러한 구성을 충분히 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저는 Always On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가 가용 영역을 가로지르도록 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가용성에 대한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SQL 서버의 Always On AG를 통하여 이중화를 구성하신다고 하면은 그림과 같이 구성하실 것 같습니다. EC2 인스턴을 2개를 각각의 가용 영역에 하나씩 준비를 하시고요. 그 위에 SQL 서버를 구성을 하십니다. 물론 이러한 솔루션은 Always On이라는 걸 이용해서 클러스터링 되는 형태의 구성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운영하는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자체는 데이터베이스의 파일 자체는요. 이 SQL 서버의 Always On을 통해서 동기 모드로 복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을 하자면 여러분들은 리전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리전 바깥까지를 이용해서 다시 말하면 다수의 리전을 이용한 이중화 구성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림과 같이 리전 A에서 리전 B까지를 이 가용성을 확장하고 싶으시다고 하면은요. 데이터를 복제하는 이 기준 자체를요, 싱크 모드, 동기화 모드로 하시면 안 됩니다. 리전과 리전 간에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먼 거리가 있기 때문에 비동기 방식으로 데이터 복제를 구성해 주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페일오버 역시도 오케스트레이션과 같은 것들을 고민하셨을 때 매뉴얼하게 진행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가용 영역을 가로지르는 형태로 SQL 서버 Always On을 이용해 여러분들의 SQL 서버의 가용성을 높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요. 바로 서브넷이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가용 영역은요. 10.0.0.0에 24. 두 번째 가용 영역은 10.0.64에 0에 24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브넷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많은 고객분들이 이러한 이 SQL 서버 Always On을 구성을 하실 때 맞닥뜨리는 첫 번째 고민은 바로 이겁니다. 스태틱한 IP를 이용하시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AWS 상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냐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SQL 서버를 이중화를 할 때 원칙적으로는 윈도우 서버 페일오버 클러스터 를 이용해서 구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흔히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3개 정도의 IP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노드 자체에 대한 IP가 있을 것 같고요. 클러스터 자체에 대한 IP가 있을 것 같고 더불어서 리스너, 보통 이제 제가 그림에는 캡이라고 써놨죠. 클라이언트 액세스 포인트라고 했는데요. 이 리스너에 대한 IP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서브넷 차원에서 다른 서브넷을 다른 서브넷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IP도 각기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용 영역에서는요, 10.0.0을 기반으로 해서 100, 101, 102번을 쓰고 있고요. 두 번째 가용 영역에서는 10.0.64를 기반으로 해서 100, 101, 102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노드를 구성해 주실 때 ENI를 설정을 해주시고 ENI의 프라이머리 IP는 노드의 IP 그리고 세컨더리 IP로서 CNO, 클러스터의 네임 오브젝트라고 하죠. CNO나 리스너 IP, 캡이라고 했죠. 리스너 IP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온프레미스에서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하여 인터페이스 카드를 분리하는 형태로 많이 구현을 하셨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인터페이스 카드를 분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터페이스 카드를 분리한다는 것은 성능적인 메리트는 없습니다.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는 성능적인 메리트를 가져가고자 혹은 보안적인 여러가지 이슈 사항을 해결하고자 이러한 것들을 분리를 하셨는데요. 이미 AWS 상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형태의 구성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 카드를 분리해야 될 상황이 온다고 하면은 인터페이스 카드별로 서로 다른 형태의 컨피그레이션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카드를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이후의 과정은요, 여러분들이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SQL 서버를 가지고 Always On으로 구성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런 멀티에이지 기반의 Always On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저는 본 세션을 위해서 이미 SQL 서버의 Always On을 멀티에이지를 기반으로 해서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현재 구현되어 있는 멀티에이지 기반의 Always On입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요, 리스너가 살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각각의 IP는 이미 이전에 설정해서 보셨던 것과 같이 10.0.0을 기반으로 하거나 또는 10.0.64를 기반으로 합니다. Always On의 이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이 리소스 자체는요, 뒷단의 IP가 OA 조건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의 IP만 살아있으면 충분히 리소스를 살아있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보시면은 10.0.0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노드 1번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서비스가 살아있는 부분이나 모니터링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관리 콘솔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도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두 개의 노드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제로 1번 노드에 있는 서비스를 2번 노드로 한번 이관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Best Possible 노드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서비스하고 있는 리소스의 숫자가 적은 노드가 우선권을 가지고 서비스를 가져가게 되어 있고요. Select 노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노드를 지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예상하겠지만 노드 1번이 오프라인이 되면서 노드 2번이 온라인이 되겠죠. 좀 더 화면을 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관을 클릭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노드 2번이 온라인이 되게 되고요. 당연히 뭐 수십 초 이내에 노드 2번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과격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노드 2번으로 지금 서비스가 이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노드 2번을 그냥 전원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당연히 Always On은 해당 리소스의 페일, 다시 말하면 장애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드 2번의 장애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노드 1번을 온라인 시키려고 시도하게 되는데요.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SQL 서버의 관리 콘솔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그림과 같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같이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노드의 페일 유무는 핫핏 체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드 2번을 우리는 파워를 종료해 버렸죠. 일반적인 경우에 같은 서브넷일 경우 1초를 간격으로 10번의 핫핏이 실패하게 됐을 경우에 해당 노드를 페일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서브넷이 다를 경우, 저희와 같은 경우겠죠. 저희와 같은 경우에는 20번 정도가 페일이 났을 때 해당 노드가 서비스가 다운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AWS의 가용 영역 간의 연결 자체는 굉장히 신뢰할 수 있고 굉장히 빠른 네트워크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 페일오버를 하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는요, 같은 서브넷인 것처럼 이런 이 핫핏을 체크하는 여러 가지 구성 자체를 조금 변경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장애가 확인이 되게 되면은 노드 1번이 해당 서비스를 택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요. 당연히 SQL 서버에서도, SQL 서버 관리 콘솔에서도 1번 노드가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번 노드가 현재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리플리케이션이 되고 있지 않겠죠. 그래서 여전히 크리티컬로 화면은 보여지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서비스는요, 이중화를 통하여 충분히 데이터 손실 없이 그리고 가용 영역을 가로지르는 형태, 즉 한 단일 가용 영역이 장애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서비스는 가용성을 보장받게 되는 형태로 구현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성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여러분들이 SQL 서버를 설치하는 대상인 EC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EC2는 결국에는 가상 머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 EC2는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약간만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에 가장 적절한 EC2를 선택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 EC2의 이름을 읽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EC2는요, 보시는 것처럼 이름 자체가 3개의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스턴스의 패밀리입니다. C는 왠지 느낌이 컴퓨팅이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앞자리에 위치하는 한 글자는요, 인스턴스 패밀리를 의미하는데요, 바로 어디에 특화되어 있는 EC2 인스턴스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다양한 형태의 인스턴스 패밀리 중에서 X나 R을 이용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X의 경우에는 128개의 vCPU와 2TB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사이즈의 인스턴스까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R에 해당하는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R 패밀리의 경우에는요, 이 메모리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데 더불어서 이 CPU의 입장에서도 이 캐시가 굉장히 커서 메모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것은 숫자 4가 보입니다. 이는 인스턴스의 세대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인텔 CPU를 한번 볼까요? 인텔 CPU 역시도 하스웰, 최근엔 스카이레이크까지 굉장히 발전을 해오고 있죠. 당연히 하드웨어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WS의 EC2 역시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패밀리의 이 인스턴스의 세대에 해당하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최신 버전의 인스턴스가 되는 겁니다. 최신 버전이라고 하면 최신 버전의 하드웨어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스턴스의 크기인데요. 인스턴스의 크기는 라지, X라지, 2X라지, 4X라지, 정확하게 2배씩 CPU와 메모리가 증가하면서 인스턴스의 크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인스턴스 자체를 잘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CPU와 메모리에 최적의 튜닝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뭘 봐야 될까요? 네트워크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네트워크를 바라볼 때 물론 데이터베이스에서 네트워크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현재 가용성을 위해서 올레지온을 사용하셨죠. 올레지온은 데이터를 동기화 방식으로 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의 레이턴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윈도우즈 서버를 운영을 하실 때 EC2 인스턴스가 SRIOV나 혹은 ENA를 지원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확인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편합니다. 윈도우즈에 접속하셔서
하드웨어 관리자를 여십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보시는 것처럼 인텔 82599 버추얼 펑션 인지 이러면 SRIOV입니다. 혹은 아마존 일래스틱 네트워크 어댑터인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SRIOV 같은 경우에는 C3, C4, D2, I2, R3, M4에서 16X 라지를 제외하고 M4의 모든 인스턴스들이 SRIOV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상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인 ENA의 경우에는요, i3나 P2, R4, X1, M4 16X 라지가 ENA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낮추기 위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옵션을 이렇게 잘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잘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뭘까요? 바로 스토리지입니다. 어찌 보면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스토리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EC2에 할당할 수 있는 스토리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EBS라고 하는 일래스틱 블록 스토리지입니다. EBS는요, 물리 호스트와 이 스토리지 호스트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EC2 인스턴스는 여러분들이 중지시켰다 시작을 하게 되면은 물리적인 호스트가 변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EBS의 경우에는 스토리지 호스트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제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인스턴스 스토어는 어떻게 될까요? 인스턴스 스토어는 물리 호스트에 있는 디스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EC2 인스턴스에 해당 디스크를 제공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EC2 인스턴스를 중지시키고 다시 시작을 시키게 됐을 때는 해당 스토리지는 증발이 돼 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SQL 서버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EBS를 많이 이용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 지금 현재 보이는 4가지 정도의 EBS 볼륨 타입을 한번 보시죠. SSD 타입도 있고 마그네틱 타입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가장 띄는 부분이 이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심지어는 가장 비싸고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프로비전드 IOPS, PIOPS 볼륨이라 할지라도 2만 IOPS 이상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의 워크로드는 2만 IOPS 이상의 그 성능 수치를 요구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요구사항은 비단 성능, IOPS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은 16테라 이상의 용량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AWS EBS의 경우에는 최대 16테라까지의 볼륨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때에 따라서는 처리량 자체가 500메가 이상이 되어야 할 때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6테라 이상의 용량이 필요하거나 초당 처리량이 500MB 이상 또는 초당 2만 개 이상의 I/O를 처리해야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옵션을 선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RAID입니다. 윈도우즈에서는 스토리지 스페이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미 10,000 IOPS를 제공하는 디스크 4개를 이용해서 스토리지 스페이스를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사용하는 IO미터라고 하는 디스크에 대한 부하를 측정하는 툴을 가지고 성능 측정을 해봤는데요. IO 크기는 16KB 로 했고요. 랜덤과 시퀀설의 비율은 4:6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결코 쉬운 규모의 테스트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 결과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미 10,000 IOPS를 지원하는 디스크 4장을 묶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 40,000 IOPS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40,000 IOPS가 지원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더불어서 디스크 쪽에서 여러분들이 성능을 보게 됐을 때는요, IOPS는 어디까지나 처리량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될 거는 레이턴시, 얼마만큼의 레이턴시가 발생을 하느냐는 건데 1.5ms입니다. 최대 레이턴시 역시도 19ms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토리지, 디스크 하나를 가지고 레이턴시를 측정해 봤을 때 25ms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부터 좀 디스크에 대한 성능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5ms 미만일 경우에는 디스크 성능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우 쾌적한 성능을 제공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성은 그냥 기본적인 설정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그림은요, 제가 구성해 놓은 스토리지 레이드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스토리지 스페이스의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설정을 제가 화면을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가장 먼저 인터리브라고 하는, 정확하게는 스토리지 스페이스가 여러 개의 노드로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기본적인 데이터의 사이즈, 요걸 인터리브라고 하거든요. 인터리브 사이즈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은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는 익스텐트의 단위인 64KB 기준으로 해서 I/O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64K라고 하는 이 용량에 맞게끔 온라인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좋겠죠. 저는 보시는 것처럼 32KB로 맞췄습니다. 왜 이렇게 맞췄냐면요, 만약에 제가 64K로 맞춰줬으면 보다 더 잘 온라인이 됐겠지만 저희의 하이퍼바이저가 이 I/O를 처리해 줄 때 사용하는 링 버퍼의 사이즈가 44KB거든요. 그래서 이 SQL 서버의 I/O 단위인, 다시 말하면 익스텐트의 단위인 64K와 하이퍼바이저의 링 버퍼의 단위인 44KB를 고려하여 32KB로 잡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컬럼의 개수입니다. 레이드에 참여하는 디스크의 숫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은 디스크는 늘어나도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I/O를 발생시키는 그 숫자 자체를요, 컬럼의 숫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디스크가 4개가 참여하기 때문에 4개인 건 아닙니다. 실은 여러분들이 디스크는 더 많이 참여시킬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컬럼의 숫자 자체는요, 3개에서 4개가 가장 적절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레이턴시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반적으로 컬럼의 개수를 3개에서 4개 정도를 가장 적절한 레이턴시를 제공하는 구성이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리질리언시 세팅입니다. 이 부분이 어찌 보면은 이러한 성능을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EBS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스토리지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미 이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볼륨을 여러분들이 레이드를 묶은다고 해서 굳이 다시 한번 이중화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심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레이드 제로인 스트라이핑을 통해서 용량과 성능을 증가시키는 형태로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굳이 미러링을 하신다거나 패러티를 만드신다거나 듀얼 패러티를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구성은 성능을 저하시킬 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재밌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MS SQL 서버용으로 해서 400 IOPS의 성능이 필요한 1테라 볼륨을 만든다면 어떠한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사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EBS라고 하는 스토리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좀 생략을 하고 결과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옵션은 뭐냐면 1테라짜리 PIOPS 볼륨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요, 400 IOPS를 여러분들이 할당해 줄 수가 있겠죠. 구성 자체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 경우에 이 스토리지 비용으로 여러분들은 매달 $526를 내게 되는데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죠? 그래서 SSD는 SSD지만 조금 낮은 성능을 제공하는 GPT-2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PT-2를 가지고 했더니 성능은 조금 모자라는데 비용이 5분의 1 이상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04면 충분하네요. 그런데 이런 옵션은 어떨까요? 바로 500기가를 2개를 묶어서 한번 GPT 볼륨으로
스토리지 스페이스로 묶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비용은 동일하게 104달러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기본 성능으로 3000 IOPS를 지원을 하고요. 버스팅, 원래 GP2 볼륨 자체는 버스팅이라고 하는 안 쓰고 있을 때 크레딧을 모아놨다가 실제 성능이 필요할 경우에 모아놓은 크레딧을 소진하면서 성능을 높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대 6000 IOPS까지 구현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더 적은 비용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능까지도 구현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레이드라고 하는 것, 스토리지 스페이스라는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되 비단 PIOPS 볼륨만 보지 마시고 GP2 볼륨, 즉 버스팅이 가능한 볼륨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비용이나 성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스토리지 구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인스턴스 스토어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휘발성 스토리지니까 전혀 안 쓸 것이냐? 아닙니다. EBS로 가는 볼륨의 성능이나 이 대역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시켜 놓고 인스턴스 스토어를 통해서 별도의 휘발성 데이터를 저장한 용도로 쓰면은 어떨까요?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템프DB로 활용하는 것을 한번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인스턴스 스토어는 어떻게 되죠? EC2 인스턴스가 재부팅이 되게 되면 중지되고 시작이 됐을 때 초기화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초기화할 경우에 뭐 다양한 이 레터를 할당한다든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권한을 할당한다든지의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SQL 서버의 시작 모드 자체를요, 딜레이드 스타트로 잡아주셔서 서비스가, 그러니까 초기화가 충분히 끝난 이후에 DB가 시작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SQL 서버를 운영하신다고 하면은 SQL 서버를 서비스하는 계정에게 이 볼륨에 대한 메인터넌스 잡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당연히 인스턴스 스토어를 템프DB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그림과 같이 실제 서비스를 SQL 서버를 인스톨 하실 때 이러한 메인터넌스 프리빌리지를 갖도록 구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미스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그룹 정책에 들어가셔서 보시는 것처럼 퍼폼 볼륨 메인터넌스 타스크에 MS SQL 서버를 서비스하는 계정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템프DB를 초기화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높은 효율,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이런 것들을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SQL 서버 운영에 대해서 관리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온프라미스에서 운영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관리 도구를 가지고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규칙을 가지고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워크로드 자체를 EC2를 기반으로 하여 인스톨을 기반으로 구성을 하시다 보니 한 가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스냅샷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EC2 인스턴스에 대해서 백업을 받으실 때는 스냅샷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아주 심플하죠? EBS 볼륨에 대해서 그냥 스냅샷을 떠버리게 되면 해당 시점의 데이터에 대한 복사본이 S3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S3 자체는 가용 영역을 가로지르는, 다시 말하면 다수의 가용 영역에 다수의 복제본을 저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내구성을 제공해 드리고 있죠. 그리고 복원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스냅샷을 뜬 이후에 복원할 때 스냅샷을 붙이자마자 바로 스냅샷의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원의 시점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스냅샷은요, 스토리지에 대한 복제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SQL 서버라고 하는 건 어플리케이션이고 SQL 서버는 직접 여러 가지 IO에 대해서 MDF, LDF를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데이터는 메모리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결국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가
미처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지 못한 체크포인트 이벤트를 통해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미처 저장이 되지 못하고 로그에 기록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정합성이 깨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EBS에 대해서는 스냅샷이 지원이 되지만 여러분들은 백업을 받으실 때 SQL 서버에서 제공하는 백업 구문을 이용하시거나 서드파티 백업 솔루션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스냅샷을 같이 이용해 주신 거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백업을 받으실 때 EBS 볼륨에 저장을 하시고 해당 볼륨을 스냅샷으로 이렇게 떠주시게 되면은 좋은 방법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SQL 서버의 백업 피처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스토리지에 대한 EBS 볼륨에 대한 스냅샷으로만 DB를 백업받게 된다면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심각한 경우에 살아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DBCC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해치면서까지 살릴 수 있는 옵션 등은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어느 정도의 트러블 슈팅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를 AWS 상에서 구현함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저는 EC2를 기반으로 하여 설치형으로 구현하는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가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멀티에이지를 항상 고려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IP가 서로 다르더라도 이미 SQL 서버가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AWS에서 필요한 IP를 등록을 하시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올리에이지원을 구성하시게 되면 이런 IP 구성에 대한 궁금증이나 이 필요사항 자체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능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했던 거는 가장 적절한 인스턴스를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올레이지원 같은 경우에 동기 모드로 데이터를 복제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레이턴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고성능을 제공하는, 다시 말하면 짧은 레이턴시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피처들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걸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렸고요. 마지막으로서 스토리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확하게 말하면 데이터베이스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이 스토리지 성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단일한 볼륨에서 처리할 수 없는 수준의 용량이 필요하다거나 초당 처리량, 밴드위스가 필요하다거나 혹은 초당 처리한 IO의 숫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스토리지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백업할 때 스냅샷, 이거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데이터 무결성 지원 안 하니까 SQL 서버의 백업 기능을 충분히 이용하시고 두 가지를 같이 레버리징하는 형태로 구현하시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최선의 구현을 위해서는요, 최선의 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EC2를 기반으로 하여 여러분들이 설치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의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하이퍼바이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은 OS 패치를 비롯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치나 이중화 구성, 당연히 DB도 패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백업에 대한 구성 같은 것들을 직접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들마저도 AWS가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해 주면 어떨까요? 이미 저는 앞서 시작에 RDS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미 저는 시작할 때 RDS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죠. 이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요, 단순히 보게 되자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해왔던 다양한 복잡한 업무들을 굉장히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콘솔에서 클릭 몇 번으로 기존에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진행했어야 했던 작업들을 손쉽게 끝내버릴 수가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시간 안에 또는
구성하지도 않았으나 자동화된 서비스로서 이러한 구성들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첫 번째, 단순히 보게 되면은 업무 부하를 굉장히 줄여줄 수가 있겠죠. 그와 함께 두 번째로는 리스크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장애, 대부분의 IT 서비스가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으로 인한 장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스템화하고 자동화하고 정책화하게 되면은 실은 잘못된 구성을 할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요. 그 자체는 데이터베이스의 가용성 향상의 효과로 나타나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리스크를 줄여주는 그러한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에포트를 줄여주고 리스크를 줄여줌으로써 당연히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어플리케이션이 쿼리에 여러분들 DBA들이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쿼리에 집중했을 때 당연히 쿼리 성능은 좋아질 거고요. 그 쿼리 성능은 당연히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에 엔드 유저가 경험하는 체감 성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체감 성능은 당연히 좋겠죠. 빠르니까요. 사람들 빠른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여 최소한 여러분들의 신규 고객 또는 기존 고객들이 성능으로 인해서 이탈해 주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요. 좀 더 비약적으로 말하자면 많은 고객이 우리 서비스를 찾게도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련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RDS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RDS 서비스를 이용하면요, 패치에 대한 구성이나 백업에 대한 구성, 이중화에 대한 구성, 당연히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페일오버 되는 것은 당연한 기능이겠죠. 더불어서 아마존에서 최적화한 데이터베이스인 아마존 오로라를 비롯한 오라클, 포스그레스QL, 마이스QL, 마리아DB,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중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익숙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형 서비스로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라이센스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라이센스 포함된 인스턴스를 구성하셔서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온프레미스에 있는 라이센스를 가져와서 이 RDS 서비스에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SQL 서버 RDS 서비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서버 RDS는요, 일단 인스턴스당 최대 30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합니다. 더불어서 이중화를 위하여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원리의 지원을 구성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굳이 여러분들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단순히 이중화하겠다, 멀티에이지에 이중화하겠다는 선택만 하게 되면 바로 고가용성이 구성이 된 형태로 여러분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이미 이 SQL 서버에 맞게끔 최적화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외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요구사항 중 하나인 암호화를 위한 TD라든지 혹은 전송 계층에 대한 암호화를 위한 SSL도 지원해 드리고요. S3에 여러분들 그냥 SQL 서버 백업본 올려놓고 그거 매니지드 서비스인 아마존 RDS4 SQL 서버에서 읽어서 리스토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지보수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쉽게 관리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쉬워졌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QL 서버를 한번 설치해 볼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 SQL 서버를 설치하면 어떤 것들 고민하시죠? 네, CPU 몇 개 줄지, 메모리 얼마 줄지 선택하시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대 40개의 vCPU와 160기가의 메모리를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설정은 필요하시면은 운영 중에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변경했을 때는 약간의 재부팅이 필요하다는 점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부팅이 한 번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중화 구성인데요. 멀티-에이지를 이용한 이중화 구성 자체를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드랍다운 메뉴 한 번으로 구성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능적으로 중요한 이 스토리지 제한 설정도 보시는 것처럼 스토리지의 종류를 고르고 용량 그리고 IOPS 정도를 고르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설정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좀 더 상세한 설정을 보도록 할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RDS SQL 서버 같은 경우에는요, SQL 서버에 필요한 다양한 파라메타나 옵션 그룹 등이 이미 최적화된 상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이런 것들은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수정된 파라메타 그룹이나 옵션 그룹은 재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TD 옵션 같은 경우에 필요하면 활성화시켜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백업 및 데이터베이스 엔진 업그레이드한 설정도 가져가 주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백업 자체는요, RDS SQL 서버, RDS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시게 되면은 5분 단위로 백업이 계속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백업이 받아지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자, 여러분들이 최신 버전으로 이 서비스를 되살린다고 하게 되면 최대 데이터를 5분 데이터까지는 소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운이 좋으면은 직전 데이터를 바로 리스토어 할 수도 있겠지만 맥시멈 5분 간격이기 때문에 5분간의 데이터를 소실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거는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백업한 데이터를 며칠간 보관할지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7일이 아니라 14일도 보관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메인터넌스에서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이너 업그레이드는 자동으로 하세요 라고 하는 설정이 있고요. 백업이 됐던 메인터넌스 윈도우가 됐던 간에, 백업이 됐던 업그레이드가 됐던 간에 여러분들은 메인터넌스 윈도우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특정 시점에 그러한 작업들을 진행하도록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RDS SQL 서버에 대한 운영 관리 및 백업 복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한번 제가 인스턴스 액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죠? 텍 스냅샷, 그리고 Restore to Point in Time이죠. 이미 제가 백업은 자동으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설정의 경우에는 7일간 백업본을 보관한다고 했기 때문에 7일 전의 데이터는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텍 스냅샷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스냅샷을 찍는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삭제하지 않은 이상 여러분들의 데이터베이스의 백업본은 영속적으로 유지가 되게 되고요. 물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어 현재 운영계의 데이터를 백업받아서 개발계로 보내야 된다고 하면 이 스냅샷 기능을 이용하시면은 충분히 그러한 구성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Restore to Point in Time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5분 단위의 이 백업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신 5분 데이터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 5분간의 데이터를 소실할 수도 있지만 그 전의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정해온 시점으로 복원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 외에 인스턴스의 여러 가지 설정을 변경하는 모디파이나 리부트와 같은 설정도 보이네요. 자, 다음으로는 로그스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기능 중 하나인데요. MS SQL 서버가 제공하는 혹은 윈도우 서버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로그들을 지금 보면은 16가지 종류의 로그를 여러분들 굳이 이 DB 인스턴스에 접속하지 않고도 보시는 것과 같이 리센트 이벤트 앤 로그스라는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아서 상세하게 보실 수도 있고 혹은 콘솔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다양한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모니터링이나 알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SQL 서버에 대한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CPU Utilization이나 DB Connections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는 매트릭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페이지가 8개나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매트릭을 제공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죠. 그런데 모니터링과 더불어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CPU Utilization을 가지고
알람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일정 수준 이상 CPU 사용량이 높아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 나에게 메일이 오도록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리커버리 로직이 수행되도록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해서 자동화나 노티피케이션, 때에 따라서는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구글의 푸시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모니터링과 알람을 설정하는 그 설정까지를 굉장히 손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때에 따라서는 자동화, 오케스트레이션까지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RDS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는 경우에 여러분들은 스키마 설계나 쿼리를 작성하고 이 쿼리 자체를 최적화하는 데 여러분들의 포커스, 여러분들의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이나 백업하고 복구하고 패치하고 구성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AWS에 맡기거나 또는 콘솔상에 한두 번의 액션만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으로써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이 이 쿼리 자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아마존 RDS4 SQL 서버의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적절한 SQL 서버 배포 옵션은 무엇일까? 선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제가 한번 지원하고 있는 SQL 서버의 옵션에 대해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지원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보자면은 저희 아마존 RDS4 SQL 서버의 경우에 2008 R2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버전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EC2를 구성을 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2005 버전이나 이런 과거 버전에 대해서는 지원 주기 정책에 의해서 지원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지원하는 에디션에 대해서는 당연히 익스프레스나 웹이나 스탠다드나 엔터프라이즈 모두 다 지원을 합니다.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을 뽑자면 고가용성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백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고가용성에 대해서 아마존 RDS4 SQL 서버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EC2에 구성하는 경우에 직접 구성을 하는 겁니다. 백업 역시 마찬가지고요. 운영에 대한 관리 역시도 마찬가지의 옵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상 아마존 RDS4 SQL 서버가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제한된 리소스 안에서 비즈니스에 집중해야 된다고 할 때는 그때야말로 바로 아마존 RDS4 SQL 서버를 써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DBA의 자원을 하이 레벨의 튜닝 업무에 집중해야 된다고 했을 때 역시 RDS4 SQL 서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RDS4 SQL 서버는 다양한 요소들을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하다 보니 몇 가지 기능에 제약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아마존의 EC2를 기반으로 해서 SQL 서버를 구성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때는요, 첫 번째, 40개 이상의 CPU나 160기가 이상의 메모리가 필요할 때 당연히 RDS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SQL 서버 on 아마존 EC2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DB 인스턴스나 운영체제를 직접 컨피그레이션 바꾸고자 할 때도 당연합니다. 더불어서 시스 어드민 역할, 즉 높은 수준의 관리자 역할, DB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자 역할을 필요할 때도 EC2 기반의 구성이 필요하고요. 스토리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2만 IOPS 이상의 스토리지 성능이 필요할 경우에도 SQL 서버를 EC2 위에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를 AWS에서 배포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RDS 서비스4 SQL 서버도 한번 살펴보았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건 하나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 RDS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몇 가지 제약은 있겠지만 굉장히 배포를 빠르게 할 수 있고 고가능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으며 운영이나 관리에 대한 부담 및 리스크를 줄여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제약사항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제약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EC2를 기반으로 SQL 서버를 구현함으로써 충분히 그러한 제약사항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앞서서 EC2에 대해서 특히 성능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RDS SQL 서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을 때 다음의 차선책으로서 여러분들은 SQL 서버를 인스톨레이션 하는 구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때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제 세션을 들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의견은 앞으로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하여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세션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질문은 계속적으로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세션이 끝난 이후에 발표 자료와 녹화 영상은 지금 보이는 URL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